그런 걱정 안 하고 살고요. 이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유도윤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뒤늦게 오죠. 네, 유도윤 부장검사. 아까 그 전직 수사관이 와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예. 교체한 겁니다. 교체식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도윤 부장검사가 이제 이름은 나왔잖아요. 네. 일단은 뭘 했는지를 보면 여기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2023년 2월 6일에 부장검사 유도윤을 국정원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보냈죠. 근데 김성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1월에 1월에 들어왔어요. 김성태 들어오자마자 유도윤을 보내요. 국정원으로. 보내서 오자마자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수원지검 형사 6부 이게 박상용이 주인 검사 그 방입니다. 예. 3월 29일에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정보 일치 제출을 요구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어요. 이거는 그 검찰 수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몰랐던 얘기예요. 유도윤 부장검사를 국정원에 보낸 상태에서 이거 박상용이 보냈어. 박상용이가 유도윤 부장검사한테 대북 송금 관련 자료 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도윤이 어떻게 답변했냐? 그 밑에 보면 유도윤 감찰부서장은 국정원 내 4개 부서를 특정하여 보고서 또는 목록을 제출받아 4월 20일에 수원지검에 회신. 이게 일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일개 검사가 국가정보원에 비밀 문건 좀 보내주세요 하면 회신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유도윤을 보낸 것부터 이렇게 몰래 검찰과 국정원이 내통했다는 사실이 여기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북 송금 수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네. 국정원도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되고요. 네. 검찰도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다 전체를 주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유도윤 부장검사 도대체 누구야? 그래가지고 24번 자료. 24번 유도윤이 유도윤 당시 부장검사고 지금 검사장 법무연수원에 이제 좌천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되게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 예.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2017년 18년에 또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때도? 예,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사했잖아요. 그때 국정원 안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서 같이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고 네. 예. 윤석열 그때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했죠. 오자마자. 왜냐하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자기가 박근혜 정부 때 수사하다 좌천됐잖아요. 좌천됐잖아.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다시 합니다.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여러 감옥을 보내잖아요. 원세훈이고 누구고 뭐 해가지고. 그때 2차로 할 때 네, 2차로 할 때 그때 국정원 안에 있던 검사가 유도윤이야. 같이 호흡을 맞췄던 거죠. 굉장히 한번 써본 칼이에요. 중요하다 이 얘기는. 근데 다시 그 자료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다시 보냈죠. 어. 다시 보냈는데 유도윤이가 사실은 가기 직전에는 서울 남부지검에 부장검사 하다가 보직을 못 받아서 부부장검사로 좌천이 됐었어. 근데 이 사람을 좌천된 사람을 국정원에 다시 보냈죠. 임무 완료했죠 지금. 임무 완료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갔어? 수원지방검찰청? 네, 평택지청장으로. 이거 영전 차장검사로 영전을 해버려요. 요 영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뭔 일을 했으니까 지금 영전한 거 아닙니까? 보직도 못 받던 부부장이 부장 건너가지고 차장이 바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정원을 두 번 이렇게 파견 나간 사례는 없답니다. 처음 봤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유도윤이 뭘 했냐라고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13번 자료. 이게 하도 내용이 헷갈려서 제가 이제 일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앞서 제가 이 국정원 문건에서 보셨듯이 수원지검이 문건 요청을 했고 박상용이 4월 20일에 유도윤이 공문을 회신해줬죠. 거기까지 보셨죠. 그리고 5월 10일에 유도윤이 자기가 파악해 보니까 66건이 나온 거예요. 대북송금 관련 문건이. 근데 53건을 숨겨라. 이거 이재명한테 유리하니까. 네, 숨겨라 지시를 했죠. 언제입니까? 이틀 뒤인 5월 12일에 박상용이 이화영 재판부에 저희 국정원 압수수색 좀 해야 됩니다라고 압수수색 영장 내달라고 의견서를 내요. 이틀 뒤에. 완전히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네. 13건 숨겨놓은 상태. 13건 남아있죠, 국정원에. 7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야, 다 알고 있네. 박상용이죠, 지금. 박상용이 재판부에 검찰 의견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라고 5월 10일에 보냈죠. 이거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3번 일지를 보여주시면 수원지검이 딱 가가지고 유도윤이 특정한 13건만 압수를 완료해요. 야, 건. 뭐 딱 5번 맞았다 자료 그런다. 보여주세요. 자, 5번 자료. 압수를 하면
압수 목록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어. 지금 14건인데 한 건은 목록이니까 빼면 13건이죠. 와. 아, 그러네. 66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13건만 13건. 딱 가져왔어요. 요것도 이제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은 미리 알고 갔던 거예요. 지금. 오케이. 예. 그리고 다시 일지로 13번 자료. 예. 수원지검이 재판부에 이제 갖고 왔죠. 국정원 직원에 대한 비공개 신문을 요청해요. 국정원 직원이 누구냐면 저 문건 중에 2급 비밀 문건 3건이 있는데 김땡땡 씨라고 국정원 블랙요원입니다. 이 블랙요원이 안부수랑 이화영을 직접 협조자로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화영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 거예요. 비공개. 이걸 언론이 알면 난리가 나거든. 왜냐하면 갖고 온 13건 중에서도 저 블랙요원 김 씨가 안부수를 협조자에서 해고할 때 쌍방울과 붙어 먹어서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다뤘잖아. 네, 그게 있으니까 그게 보일까봐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데 8번 자료 보여주세요. 누가 했습니까? 누구야? 고두성 검사. 고두성이 너 잘 만났다. 너가 감찰했지? 고두성 검사가 했죠. 요거 저 박상용이 후배입니다. 네. 같이 그리고 술 먹고 다니는. 다시 일지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쭉 짜다가 6월 20일에 국정원 블랙요원 1차 증인 신문을 비공개해서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 블랙요원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말고 문건 더 있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해버려요. 우리 언론은 몰랐지만 제가 나중에 그 증인신문 녹취서를 봤어요. 아니 그 다른 폴더에 보면 이거 더 있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문건이. 너 눈치 없이 그런 얘기했네. 블랙요원이 그 얘기를 해버려. 어떻게?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 이게 뭔 소리야. 그때 처음 알았어?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재판장님 1차 압수수색 때 저희 안 갔으니까 압수수색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야, 잘 됐다. 어떻게 됐어? 난리를 쳐요. 그래서 바로 영장이 발부가 돼서 다시 일지로 가보면 그래서 6월 21일에 검찰과 다음 날에 이제 이화영 측이 2차 국정원 압색을 가서 32건을 추가로 확보해. 확보했어? 네, 추가로 확보해. 6번 자료. 32건을 추가로 확보해. 딱 보면 맨 밑에 참여자 이한희 변호사가 이화영 변호사입니다. 이때는 이화영 변호사가 같이 가니까 못 숨긴 거야. 그래. 못 숨긴 거야. 예. 와. 근데 9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대박이네. 9번 자료. 지금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을까? 검찰에 난리 났어. 그러니까 검찰에서 또 재판부에 국정원 문건은 비밀 문서로 취급해야 됩니다. 난리 났네. 지금 사실은 당시에 처음에 13건, 나중에 32건에서 45건을 갖고 왔잖아요. 이 중에 비밀은 3건밖에 없어요. 42건은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 거였어. 근데 검찰에서 재판부에 저 의견을 낸 거예요. 요거는 전부 다 비밀로 묶어야 됩니다. 왜 묶어야 됐냐 하면은 이한희 변호사가 갔을 때 엉뚱한 게 하나 딸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10번 문건. 뭐야? 궁금하네. 이거 보셨죠? 북한 대남 공장 요원 리오남 쌍방울 대북 사업 이용해서 주가 조작 시도 언급. 요게 유도윤이 못 숨긴 거야. 와, 이거 크다. 그러니까 아까 유도윤이 4개 부서 중에 대북 관련 4개 부서 중에 2개 부서에 66건만 해가지고 13건 빼고 숨겼잖아요. 나머지 2개 부서 거를 못 본 거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2개 부서에서 지금 자, 지금 여기 방금 못 나왔던. 숨긴 거는 이거 소개해줘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데? 못 숨긴 거. 못 숨긴 거. 맨 위에만 하나만 좀 읽어줘. 못 숨긴 거.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용 주가 조작 시도 언급이라는 제목의 문서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내용 잠깐 요거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북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 3월경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기획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주가 조작. 근데 지금 국정원에 저거 말고도 더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국정원 보고 문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딸려오다 보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저 문건을 수사 기록에서 보고 지금 아까 읽었던 누굽니까? 리오남이 누구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김한신. 우리나라 사업가 김한신. 대북 사업가입니다. 대북 남북 사업가. 경협 연구소 사업가인데 이분도 사실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바로.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수사받고 있다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는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거기서 당신이 보조금 횡령했다고 이분을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정원 문건에 당신 이름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겨우 설득을 해서 일단 김한신이라는 사람이 리오남과 접촉이 가능한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23번. 문건 23번 보여주세요. 23번. 김한신은 대한민국 대북 사업가입니다. 23번.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잡으면 어떻게? 공작인데? 번이 어디 있어요? 지금 23번. 지금 리오남이 누군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여기 지금 가운데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영화 공장의 실제 주인공이 리오남. 대남 공장용 리오남이에요. 근데 북한 요원. 그렇다면 김한신이 저 사람과 진짜 알아? 라고 진짜 이제 알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4번 자료. 14번. 와, 야, 긴장. 14번은 이게 지금 이제 대외비 문건인데 최근 우리 정부 대외비 문건인데 최근 대북 중개업자 동향 분석. 에서 해가지고 저 지금 막 이렇게 줄이 거미줄처럼 쳐 있죠. 관계도가 써 있네. 가장 상단에 누가 있습니까? 남측 북측. 김한신. 리오남. 북측은 제일 상단에 리호남. 근데 김한신하고 리호남이 선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있잖아요. 와, 김한신이 제일 상단이야. 굉장히 오래된 리오남과 가장 친한 대북 사업가입니다. 저게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문건에서. 이 영화 대본 같아, 임마. 자식아.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한신 대표가 와. 안타깝게도 이번 국정조사에 못 나오세요. 작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계속 병원에 계셨고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 검찰에서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게 병세가 악화됐어요. 그래갖고 2015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한 7개월 전에 저랑 마지막 통화한 게 지금 유언처럼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다시 한번 그 10번에 그 국정원 문건 내용 속이 이 문건에 국정원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김한신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실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네. 했군요. 팩트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방송할 때 이거를 공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김한신 대표를 국정감사나 꼭 국회에서 이분이 증언하면 좋겠다. 내가 이걸 공개해버리면 이분이 숨을 수 있어서.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조사기 때문에 이제 일단 19번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리오남이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갔다 왔는데 직원이 그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고.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국정원에다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호남이한테 내가 이 새끼 너 남북 관계를 작살 내려 그러냐, 민주당 망하게 하려 그러냐, 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뭐라 했죠 내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김한신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남북 관계도 깨지고 민주당도 깨지고 다 깨진다. 지금 이제 저 얘기는 뭐냐면 다시 10번 문건 다시 보여주세요. 문건에 보면 거절했다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해. 10번. 예, 10번. 김한신은 위에부터 읽을까요? 네.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김한신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며 거절. 실제로 저런 일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일인데 지금 녹음 파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19년 지금 3월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문건에. 근데 김한신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7개월 뒤인 2019년 10월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내가 만나서 너 인마 그 주가 조작하고 그거 장난치면은 안 돼. 남북 관계 파탄나.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근데 또 그렇다면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번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의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걔들이 그 대북 송금이 안 되잖아요. 유엔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작전을 세우려고 했겠는데 나는 그게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는데. 김성태가 주가 조작 관련 부분은 검찰이 빼줬어요. 기소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그럼 돈이 어제 나서 100억씩이나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어찌됐든 그 수익금일 텐데. 그때 하여튼 2,000원짜리가 하여튼 한 6,000원인가 얼마까지 뛰었어요. 국정원
문건인데 검찰이 국정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받아온 건데요. 여기다가 이게 무슨 허위 사실을 적었을 확률은 적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보고서를 내는 거는 만나고 나오면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국조특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 남북경협연구소와 김한신 대표가 통일부나 국정원에 했던 보고서를 확보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 말고도 훨씬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본인이 썼던 보고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데 심지어는 김한신 대표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리호남이 원래는 내가 하던 사업, 원래 쌍바울이 대북 사업 그 계약 맺은 게 뭡니까? 돈 주고 맺을 때 광물자원 개발이잖아요. 네. 뭐 단천지구에 뭐 히토류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네. 그 사업이 원래 김한신 대표가 하기로 했던 사업이래요. 김한신 대표가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김한신 대표가 돈을 못 주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쌍방울한테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리오남이 야 한신아, 김한신 대표가 저 리오남보다 한두 살 어리대요. 네. 한신아 그러면서 너가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하는 게 21번 파일. 오야. 여기 또 뭐라고 써있냐면 김한신은 북이호남이 최근에도 자신에게 대북 사업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주겠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쌍방울이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보고 이제 야 너 뭐 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쌍방울이 한다는 그 단천 지구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철도 고속도로 사업이 다 제가 하던 사업이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아니 내 거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쌍방울이 그걸 모방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못 대니까 이제 쌍방울이 뭐 800만 불인가 얼마 보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홍남이가 나한테 그런 거 너 돈 없으면 내가 하나 중견기업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주가 띄워라.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야 이 새끼야 그건 안 된다. 남쪽이 자본주의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가지고는 나중에 다 박살난다.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죠. 그렇죠. 들으셨죠? 아니 근데 봉치욱 기자님, 제가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고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요? 22번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이거 남북관계 깨지고만 민주당 박살난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건 국정원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얘기했고 내가 청와대에도 얘기했고 다 했어요. 이거 혹시 그럼 청와대 그때 당시에 뭐 시민사회수석 이쪽 아니면 뭐 안보수석부 그쪽 안보실 이쪽입니까? 아이 그 내가 또 이름 거론하면 또 뭐 또 시끄러워지니까. 아니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물어볼 건 아니고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알만한 데다가 내가 직보를 해줬어요. 직보를 해줘가지고 이거 빨리 막아라 이거. 보세요. 국정원, 청와대, 어렵다. 민주당, 남북 그 관계자한테 다 얘기를 해서 빨리 막아야 된다. 지금 이때 막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김성태가 800만 불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 동안 분납으로 나눠서 보냈잖아요. 뭐 300만 불, 200만 불, 200만 불, 70만 불, 30만 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위험하게 본 거지 이 사람은. 근데 안 막았죠. 그거를 놔뒀죠. 그거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아까 10번 문건 다시 보여주시면 그렇다면 저거를 알고 있는 국정원이 저 문건 하나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쌍방울과 리오남이 벌인 일에 대해서 많은 문건이 생산돼 있다는 거를 지금 방증하는 거죠. 지금 저 얘기. 아니 근데 이 문건은 윤석열 국정원 문건이 아니야. 하여튼 하여튼이 아니고 나는 거기까지는 이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또 어지럽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어지러워. 말씀은 이 국정원 문건에서 이런 부분 주가 조작을 증거하는 부분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판사가 다 배제해 버렸어요. 와. 국정원 문건 전체를 다 증거로 채택을 해놓고 지가 보고 취사 선택해서 박상용과 신진우 부장판사는 거의 그냥 한 가족처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들은 다 배척해버린 것인데 만약에 이게 국정원이 지금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번 문건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국정원 보고 문건인데요. 더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신규 첩보 정보 신규 확인 돼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자, 수원지검은 2023 3월 29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면서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등의 활동일 기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 중 관련 정보 일체 제출을 요청. 그 밑에요. 예. 자, 그런데 현 정부 이전 작성된 내부 문건 등을 재검색한 결과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첩보,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구실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을 한 정황첩보. 아래를 다 읽을까요? 네, 그 밑에도. 이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을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 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있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가 스마트팜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쌍방울이 대신 500만 달러 돈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그 블랙 요원이 법정에서 그거는 그런 돈이 아니고요. 북미 회담이 2019년 2월에 예정되고 있어서 통일전선부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통전부 김성희 실장이 안부수에게 500만 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국가정보 문건에 나와요. 급하게 한 200만 불만 해줄 수 있냐고. 이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좀 해줄 수 있냐. 200~300만 불만.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500만 불이 되고 한 건 아까 그 김한실 대표가 얘기하듯이 원래 단천지구 자원개발이랄지 철도 사업은 김한신 대표가 이제 북한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것인데 김한신 대표가 돈을 못 대니까 그 물주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오남은 경제 일꾼이라고 외화벌이 일꾼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을 예. 외화벌이 일꾼으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소위 말해서 대기업하고는 거래가 안 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대북 사업 관련 취재를 해보면 대동강 맥주 있잖아요. 그거 맛있잖아요. 북한 맥주. 예. 대동강 맥주 독점 사업권을 가진 사람 제가 여태까지 10명 만났어요. 똑같은 사업권, 독점 사업권을 이 사람한테도 팔고 이 사람한테 외화벌이 일꾼들의 장사 수법이죠. 그러니까 당시 통일전선부가 돈이 필요했고 거기에 리오남을 데려와서 통전부가 함께 리오남과 대남 공작을 펼친 거죠. 대남 공작을 펼쳤는데 김성태는 그 공작의 손을 잡은 이유는 일단 그 독점 계약을 한 다음에 평양에서 계약서 체결식을 김성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평양에서 남북 사업 이 단천지구 그 자원개발 독점 사업 계약을 성대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쌍방울이 팬티 만들다가 그 히토로 개발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게 전 세계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쌍방울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폭발하죠. 올라가죠. 실제로 나노스라는 데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라는 데는 여기 카메라 모듈 만드는 데인데 자원 개발을 업종으로 추가를 해요. 거기서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할까요? 근데 김성태가 가장 노렸던 게 쌍방울 계열사 중에 알짜가 나노스와 광림이라는 이 두 군데였어요. 이 두 개의 한 70~80%의 주식이 김성태 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평양에서 그런 공개적인 체결식을 하면 주가는 무조건 날라가지. 급등하게 돼 있고 예. 국정원 문건에도 그게 있습니다. 공개 체결식을 김성태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는. 근데 이런 똑같은 문건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박상용이랑 그 판사는 그렇게 보이나요? 와, 이거 진짜.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원래 막 판결문 쓸 때 좀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그나마 많이 쉬워졌는데 설명을 주저리 하지만 그거를 딱 한마디로 하면은 차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냥 기각 딱 그거 한 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원장님? 예, 그거 한 줄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580일 동안 질질 끌어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제가 볼 땐 거의 한 20일 정도 진행이 됐었던 체포영장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뭐를 했냐면 국민의힘과 이쪽 사람들이 내란 문제에 물을 탔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수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본질은 너 왜 내란 일으켰어?의 본질인데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끌고 갔고 이 체포영장을 했을 때 정당 지지율 막 거의 제가 박빙 나고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만 다 기억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일련의 과정이 쭉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죠,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체포영장 문제를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공수처랑 싸움하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등장했던 한덕수라는 인물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가지고 헌재가 구성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파면된 다음에도 뭐라 그랬냐면 의원총회 할 때 야, 탄핵 찬성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걸로 계속 끌어온 거예요. 이 수사 절차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종결됐으니까 이제 문제의 핵심은 내란 문제로 우리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이 대답할 상황이다. 지금까지 개딱 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려 왔었는데 이제는 얘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네. 전혜원 원장님, 이제 정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 마음 졸이고 막 울분이 가득 차고 그랬습니까? 그 눈 오는 날 그 안에 버티면서 총을 들고 어슬렁거리고 뭐 이러면서 그랬던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정의가 좀 지체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전 국민에게 집단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 사건인가 서다 보면 이제 분통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가슴을 졸이면서 내란의 밤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직위원 재판부의 말도 안 되는 사태 이후에 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때 천막당서 쳐놓고 그 단식해서 정말 사망자가 나올 뻔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뭔가 이 내란 수계를 봐주는 듯한 모습을 일부 보였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지연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질질 끌면서 법 기술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재판부는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도대체 이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인간띠 만들어서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했던 내란범들을 비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저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분명히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도 수사이지만 본인들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영원히 정계에서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하지 말아라고 한다고 해서 출마 안 할 사람들은 아니고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일단 특검이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뤄보고 윤석열 좀 더 혼내야 되니까. 자, 이흥구 대법관 어제 대법원 판결 그 내용 잠깐 하나 들어보죠.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갔을 때 그 전에 윤석열이 체포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간 거죠.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수사했다. 그래서 그렇게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다. 그러니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야, 경호원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막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건데 어제 대법원 선고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다 개소리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법원까지 와서 580 며칠 만에 딱 결과가 나왔는데도 반성을 안 해요. 윤석열이는 어제 대법원 선고할 때 원래 이제 뭐 상고심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 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시간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휴대폰으로 봤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피식 쪼갰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웃으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이 재판 소원을 하겠다고 하던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죠.
적으로 사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봤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소원도 검토하십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에토님 혹시 제가 그거 못 들었을까봐 슈퍼챗까지 쏘시면서 백운기 선생님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소하겠답니다고 저한테 이르셨는데 저희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 소원 저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까 오동일 변호사님? 제가 재판소원 자체를 도입한 이유가 어떤 불공정한 수사라든지 어떤 편파적인 수사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재판 과정에서도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을 때를 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이번 상고심 결정과 선고와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단계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쳐가지고 모든 수사가 적법하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장 자체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까지도 다 판결이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소원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런 사람들 하라고 만든 제도 아닌데. 맞습니다. 네. 이쪽은 저기 민주당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재판 소원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반대해야죠. 재판 소원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러면 이럴 때 네. 나와서 야, 안 돼. 윤석열에도 안 돼. 재판 소원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어제부터 입에다가 뭘 물었는지 말을 한마디를 안 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라. 니네들 할 거 다 해라. 그래서 저는 끝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판 소원까지 가는데 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이 인간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그때도 예를 들면 모르겠다 아직까지 재판 남아있으니까 그까지 다 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저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 때까지 가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지금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못 데리고 나가 하고 막았던 자들 40명인가 되죠? 국힘당에? 45명입니다. 네. 그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따져야 되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유정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은 뭐 당연히 예상했지만 저는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박종준, 김성훈 이런 자들 구속된 것이 너무나 통쾌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자들 불구속 기소가 돼 있었어요. 참다. 그건 또 뭔지 제가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현태 돌아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출마까지 하죠. 돈까지 벌어요. 일단 선글라스부터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경호처 근데 한 가지 경호처 관련해서 재판할 때 우리들이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좀 바뀌거든요. 박종준 경호처장 나중에 약간 좀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박종준은 좀 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오해가 있을까 봐 박종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그때 얘기한 걸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먼저 어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재판 이자들 판결 다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영경 재판장 발언 들어보시죠.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고 내란 범죄의 피해자로 수사받는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영장집행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어제 보니까 참 그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합디다. 일어나 너 얼마 하면 착착착착 하던데. 김유정 의원님 그게 그렇게 시원했어요? 네, 저는 그냥 7년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이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경호처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닌데 국민 세금으로 내란 우두머리 감싸고 돌면서 구속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분통이 터졌었는데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경호처장은 4년, 그다음에 김성훈 더 악질 아닙니까? 거기는 5년 받아서 법정 구속됐다는 뉴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통쾌했습니다. 김성우는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 4년, 5년 이렇게 네. 나왔으니까 1년 더 적어도 4년에 따블은 줘야죠. 저 마음은 따따블이에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윤석열 한 얘기가 불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김건희라는 자가 얘기 경호처가 총기 갖고 뭐 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법 집행이잖아요. 사법부의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경호처가 총기 갖고 뭐 하냐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그 공권력에 대한 저기도 없습니다만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고 방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게 하고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죽어갈 거. 또 현장에서도 이런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호처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 자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말려도 안 될 판에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저런 행위를 해서 만약에 진짜 저때 만약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건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1심입니다만 저는 그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심에서는 좀 더 많은 형량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가 벌어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약이 될 죄질의 뭐 어떤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생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양형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혜원 원장님 우리가 그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에 울분이 올라오는 것 가운데 가장 화가 많이 났던 자가 김성훈 같은 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그런 건 있죠. 하필이면 윤석열 때 저 경호처에 들어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나 짠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공무원도 있지만 김성훈이 하는 것 보면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막 김성훈은 김건희하고 내연의 관계니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런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기존에 볼 수 없던 기괴한 모습들을 다 드러냈고 거기에 김성훈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아진 거고 저는 이 그 체포영장 집회에 방해하던 과정에서 뭐 차벽 두르고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서 인간 스크럼을 짠 이걸 보면서 이 한 나라의 어떤 경호처라는 것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 왜 전쟁터에서 총알잡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걸로 썼다는 것을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징역하고 법정 구속에 나온 게 속이 시원하지만 전 한 마음 가져서 한 징역 100년 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모든 직원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 고위 간부들이 경호처를 이렇게 희화화시키고 김건희의 사병처럼 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준 경호처장이 4년 그리고 경호차장 김성훈이 5년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박정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일단 박정준 저자는 뭐 이것저것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이 안 되겠다. 너 그만둬라. 김성훈 너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박정준이는 지금도 생각하면 황당한 게 지가 뭐라고 국민 앞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2025년 1월 5일인가 돼요. 나 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민 앞에 담화 발표하는 거는 그때 처음 봤는데 그걸 다시 보시면 4년도 부족하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딱 보시니까 그래.
이러한 판단에 법적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해야죠, 오동현 변호사님. 해야죠. 네.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을 네. 져야죠. 지금 특검에서 7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7년을 구형했는데 4년, 5년 선고가 나왔는데 전 7년 구형 자체도 상당히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때문에 일단 특검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 그래서 좀 항소심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좀 양형을 더 좀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헌법 자체를 아예 유린했잖아요. 내란을 저질렀고 헌법 자체도 유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당한 법 집행이라든지 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총기까지 휴대하면서 아까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으면은 정말로 더 크게 번질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촉발을 시켰는데 너무 4년, 5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저는 4년, 5년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요 신문 사설을 쭉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법원 선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설도 안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짠가요? 민주당은 장기 편에 섰다 이런 식의 사설이나 써 제끼지 이 역사적인 판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최종심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문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 사법적 함의,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사설로 써도 모자랄 판인데 저걸 안 쓴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여전히 최종심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일보가 사설 안 쓴 이유는 제가 짐작을 해요. 왜? 사설은 역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이렇게 체포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사설을 썼는지 하나 그때 당시 보여드릴게요.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이런 사설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오른쪽 맨 위에 보십시오.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을 자초한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왜 그걸 체포를 하려고 합니까?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고 끌고 나와야 그리고 조사를 그러면 체포 안 해도 받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 숨고 야 총을 들고 가서라도 막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눴던 지 아닙니까? 그걸 법을 집행해서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눈치만 보는 국힘당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가지고 야 이거는 불법이야 막아야 돼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다 이놈들 한통속 아닙니까? 이런 거 한통속이 법률 용어로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죠. 네, 맞습니다. 공동정범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체포 방해 분명히 윤석열이가 말했던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대법원이 확정을 했고 그리고 경호처도 이제 1심이지만 결과가 나왔고 보나마나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잘못된 윤석열 논리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이것은 유법임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했던 국힘당 의원들 범법행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우리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의 일정을 다 봐줘가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몇 차례의 소환을 계속 불응하고 아예 영장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응할 의사가 없다고 의사를 확실히 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집행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조선일보는 저런 사설을 낼 게 아니라 윤석열이 당연히 수사기관에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라고 그런 내용의 사설을 냈어야지 어떻게 공수처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45명이죠.
그중에서 맨 앞에 나와서 떠들었던 자가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 그때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주동했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지금 이제 권영재. 예, 이렇게 입건을 해가지고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얼마나 저게 비겁한 얘기인가, 김유정 의원님. 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 소신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 벌 주려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제 와가지고 말을 탁 바꿔가지고 지가 간디요? 비폭력. 근데요, 이건 정치 테러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일 뿐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렇게 입건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 테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던데 이 네 사람이 특별히 또 대표적으로 입건이 된 이유가 45명의 의원이 가서 맡고 서 있었습니다만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은 당대표,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고 둘 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체포방해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를 제일 잘 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영진, 윤상현 의원도 중진으로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SNS 또는 기자회견 이러면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전선동한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내란 특검에서 이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각하했었어요. 작년 12월에는. 그런데 새롭게 2차 종합특검에서 CCTV도 다 돌려보고 하니까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2주 전에 입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치테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윤석열 지키려고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전에 했던 이야기는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나 헌법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비겁하다. 정말 비겁하다. 지금 다음번 전당대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장동혁 다음으로 대표되려고. 그런데 지금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한이 7월 24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서면 답변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특검에서 판단해가지고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참 비겁하다. 여전히 궤변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 계속 듣고 또 듣고 다시 상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뭐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냐 막 그랬던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윤상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포영장 집행한 게. 그다음에 김기현은 뭐라 그랬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나경원은 참담하다면서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었어요. 자, 그럼 이 정도가 됐으면 어제 판결이 났으면 역사가 뭘 기록해 놓은 건지 나경원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때 무너진 게 맞아? 김기현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누가 무너뜨린 거야? 대답을 해야 되죠. 대답을 안 해요. 왜? 제가 저 인간들 지금 입건됐기 때문에 수사받으니까 아무 찍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느냐, 그게 또 정치적인 또 의사표시래요. 또 그런 행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익적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누가 고생을 하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이 피해를 본다. 따라서 저런 자들은 사법적으로 의율을 통해서 아예 본인 자체가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정우리 TV를 판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국회의원을 시켜놨더니 내란 수계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게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몰려갔고 이 4명이 입건이 되는데 저는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경호처의 이 그 고위 관계자들도 문제이지만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도 문제이나 이 헌법 수호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막 인간 스크럼 짜는 듯이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주장을 했던 거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선거권 아예 박탈하는 수준의 엄벌이 내려져야 다시는 이런 정치인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을 그래도 응원했던 분들도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진영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 전당대회건 공천이건 법질서를 통해서라도 꼭 정치권에서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